네, 미국 샌디에고 동부 알파인 동쪽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기사로 보이지만 이 기사는 미국 LA타임스 로봇 기자 퀘이크봇이 작성한 겁니다. 지진 발생 3분 만에 속보를 전했는데요. 퀘이크봇은 설정에 따라 지진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기사를 씁니다. 帰るときは今日一日楽しかったよってうちの孫みたいだもの誰もいないから私一人だからね. 네, 앞서 보신 것은요. 일본 노인 요양시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지능형 로봇 파르로군입니다. 혼자 있는 노인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말동무가 돼주고 운동도 권유하는 등 우울병 치료와 치매 예방에 사람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어디까지 넘볼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사무직과 행정직은 사라질 직업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면 인공지능이 진화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분야로는 감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직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화이트 컬러 업종까지 진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 금융, 그다음에 의료 분야, 이런 분야까지 이제 방대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고. 가장 대체가 불가능한 직업은 지금 행위예술가라고. 왜 그러냐면 항상 다르죠. 즉흥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인공지능의 진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간의 일자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지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번 바둑 대결로 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요. 과연 인공지능이 계속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었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실업자가 되는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인공지능에서 대체가 가능한 직업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직업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을 지금 예를 들면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뭐 그냥 임의로 만만한 직업을 꼽은 게 아니고요. 네. 예, 이게 이제 노무라 종합연구소, 영국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호주 연방정부에서 이제 꼽은 그러한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직업을 꼽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들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의사. 이 의사 대체가 가능할까요?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의사의 경우는 아마 진단하는 그 부분은 대체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그 환자에 대한 이제 케어는 그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 정도에 한번 놓고 싶습니다. 의사는. 근데 죄송합니다만 의사가 심리적 케어도 요새는 많이 낮았죠, 물론. 예. 근데 좀 그러니까 중간에 놓고 싶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모대학 가면은 정말 룸 2개의 벽을 뚫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30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히려 로봇화가 되다 보니까 그 로봇과 사람의 경계가 좀 무너지는 현상? 이런 것도 사실은 볼 수 있고요. 네. 저 역시 의사분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진두지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되 모든 진단과 그리고 일부 치료들은 의사들이 로봇으로 대체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100년 후에 소위 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율의지를 가진 인공지능이 구현이 된다면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료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추론을 하고 이 단계 말고 심리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인간적인 면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과학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는 파트에 있는 의사분들은 아마 그런 직업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먼 미래지만. 물론 이거 어디다 붙여야 되나? 일단 이게 너무 좁아요. 여기다 일단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단 측면에서 보면 대체가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로봇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 분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알파고 보면서 굉장히 냉정할 수 있구나 사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냉정하게 해야 될 직업이 바로 여기 변호사분도 계시지만 법률인 날 아니겠어요? 이게 변호사라고 써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건 법률, 판사, 검사 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참 변호를 할 때 그 비슷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예를 들면 똑같이 굉장히 중죄에 해당하는 살인을 했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건지, 내가 위협에 처해서 그랬던 상황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과연 컴퓨터가 그런 거를 정밀하게 다 판단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네, 다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이제 변호사들의 뭐 업무 중에 당사자 얘기는 제일 나중에 큰 게 그 판례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에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찾는데 지금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만은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고 빅데이터가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아마 변호사의 직업 중에 거의 대부분도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무서운 생각이긴 한데요. 어떤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어떤 한 명이 있는데 이 한 명의 이 자동차가 이미 인공지능 상태예요. 그런데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을 살리는 게 나을까요? 이 차가 남떨어지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차가 떨어져서 한 명이 사망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효율성을 따져서 이 차가 한 명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나의 주인을 남떨어지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 변호사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 정도에 놀랍게도 미국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하고 법률가들하고 로봇하고 한판 대결을 벌이거든요. 이 알파고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깁니다. 컴퓨터가, 기계가. 그때 그 충격은 말할 수도 없었겠죠. 판례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그 전체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판례 예측한 프로그램이 기업이나 혹은 범죄 집단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 때 2006년도에 그 리차드 포스너 판사가 어떤 논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률가나 판사의 직업 자체를 크게 흔들어 놓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도움을 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은 마음과 몸이 합체되는 형태의 인공지능이 완성이 된다면은 인간만큼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죠.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묘미가 있는데 이 재판이라는 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 감성적 부분을 기댈 건데 오히려 변호사보다는 충격적이겠지만은 판사의 직업이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판결을 하는 게 판사지 않습니까? 판사의 오류의 가능성을 만약에 인공지능이 줄여준다면 아까 정의론에 입각해서 국민들이 혹은 시민들이 그런 법적 사법 정의를 어디에서 느낄 것인가?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내가 집에서 시뮬레이션 해봐요.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하고 달라. 그럼 과연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인정할 것인가? 이런 오히려 크나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요. 근데 또 돌아와서 변호사의 직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의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재판만 하는 경우가 아니고 하는 케이스 말고 그 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컨설팅이나 카운셀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혹은 데이터 처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추론에 입각한 그런 변호사 업무 그 업무는 기계가 반드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의 영역을 하면서 정의의 문제가 들고 또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양산하겠지만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변호사의 한 반 정도는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은 검사나 판사가 그 시스템 또 쓸 거 아닙니까? 그럼 판사 검사가 또 인공지능 판사 검사를 데리고 또 재판을 하겠죠. 이 복잡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인공지능들끼리 이제 전쟁을 하는. 이게 결국 대체는 가능하다. 네, 대체는 가능하다. 근데요, 이게요. 그 호주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 보면 일단은 미용하시는 분이 이거 대체 불가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귀에서요 갑자기 이 좀 내려달라고 불가와 같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심리치료사도 물론 대체 불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운전기사는 이미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구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최초의 자동차 사고도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체가 이미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요리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게 대체가 불가하다는 그런 게 여기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이건 별로 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잘 알거든요. 이 직업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작년 기준으로 학생이 딱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이 사양산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이걸 한데 이것도 얼마든지 전 대체가, 이거야말로 제일 안전하게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근데 말이에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은 경찰, 로보캅이란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사실 저의 3남매들을 직업을 어떤 걸 권해줘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경찰, 이 부분이 저는 인공지능이 과연 대체가 가능한 건지, 아까 이 법률적인 변호사하고 부분하고 조금 겹치긴 하는데요. 과연 판단을 인공지능이 했을 때 99% 옳은 판단을 했더라도 그 1%의 실수를 우리가 인간이 믿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굉장히 좀 믿어주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저는 대체 불가능한 부분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보캅.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일자리 문제가요, 너무 양분을 했어요. 사실은 대체할 수 있냐 없냐로 사실은 나눠 있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서 뭐 CCTV나 이런 인공지능하고 엮어가지고 어떤 곳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출동 명령이라든가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라,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쟁터 같은 경우에는 뭐 총을 발사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군인한테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사람의 최종 어떤 체포라든가 이런 역할을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남을 수밖에 없죠. 단지 얼마나 많은 경찰이 사람으로 남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양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다. 네네. 그죠? 네, 대체로 보면 이 대체 가능 쪽에 있는 쪽은 역할 분담 쪽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예, 그렇죠. 택배 기사는 이미 죄송하지만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미 되고 있죠. 이거는 이쪽이죠. 자, 기사는 이미 쓰고 나오고 있는 있죠. 경우도 한국에도 있죠. 들어왔어요. 한국에도 들어왔다. 그럼 뭐 다네, 다. 예? 이 분야 빼놓고 나머지 다인데. 저 같은 경우는 미용사도 좀 어느 정도 부분은 예술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얼굴형을 분석을 해서 이런 얼굴형에는 대체로 이런 형태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근데 일부러 막 이쪽 머리 더 깎고 막 이렇게는 하면 그런 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미용의 경우는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객의 심리와 또 인공지능의 그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체하는 게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대체 가능과 불가능을 한번 나눠봤는데요.